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행위와 소송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일반적 요소가 되겠는데요. 먼저 소송행위 대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도 허용되죠. 자, 다음 중 소송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3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봤던 문제죠. 피고인이 법인인 때 그 대표자가 소송인을 대표하는데요.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했다면 그때 공동으로 대표한다가 아니라 각자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리 개념은 그런 거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있을 때는 그러한 그 법률 관계를 우리가 대리라고 하잖아요. 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소권자가 있는데요. 그 고소권자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대리해서 고소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송행위 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거는 청구국선이라고 하는 거죠. 33조 제2항이 되겠고, 형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어떤 것 때문에 둔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건상성 유법성 책임인데요. 이거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굳이 재판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럴 때 9조 내지 11조의 규정을 받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범죄 당시가 아니라 범죄 이후에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겠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 자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류와 송달 문제가 되는데요. 이 송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송 서류도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뭘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네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은 전자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에 관련된 규칙 제39조를 보게 되면 재판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되죠? 확정되면 폐기한다 이거죠. 선고될 때와 확정될 때는 다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 대목, 선고되면 요 대목이 틀린 거죠. 종국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로소 확정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선고시와 확정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시인데 선고시라고 되어 있으니 이 지문이 틀린 거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 기명 날인과 서명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기명 날인, 서명은 자서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기명 날인은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자서일 필요는 없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이 날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날인할 때는 되게 인장으로 하게 되는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도 한다 이런 얘기고요. 피고인이 공포한 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포한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공포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건 뒤에도 다시 조문이 나오겠습니다만, 피고인의 공포한 조서 열람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고인의 공포한 조서 열람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그 공포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 55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아주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내셨네요. 예, 2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디가 틀렸냐 보시죠. 예.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은 전용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앞서에 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한다 그랬죠? 이 대목이 틀렸습니다. 폐기한다. 그 다음에 1번은, 예,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은, 예,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형사확정기록이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형사확정 기록이 되는 거죠.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소송 기록이 될 것이고, 확정됐다면 형사 확정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할 수 있고, 예, 이 공판조서 열람 등사권, 열람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침해되게 되면 증거 능이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구 보존해야 하는 재판서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여기 해설을 그냥 직접 보시죠. 예,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면, 예,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한 문서의 보존기간인데요. 이건 영구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판결서, 또 형법 36조 판결 선고 후 누범이 발각되었다. 예, 그 다음에 39조 누범 가중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또 수개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인데요. 요거는 경합범에 대한 그 가중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과 공소의 결정,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영구다. 반면에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그 외에 이거는 5년이 되겠죠. 영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거기에 해당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바로 이제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재수법에 의한 감치 과태료 사건의 재판 원본이라든지 과태료 사건의 재판 원본은 보존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감치 과태료 사건의 재판 원본은 5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3번이 정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해설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요. 자, 그 다음 재판서 중에 법관의 서명 날인을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없는 재판서는 뭘까? 이것들 한번 기억하실 만한 문제가 되죠. 정답은 2번이다. 감치유치장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 거기 그 41조에 보게 되면, 예,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해서는 1항 및 2항의 서명 날인을 가름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칙 25조의 2를 보니까 41조 제3항에 따라서 서명 날인에 가름하여 기명 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여기 나오죠. 판결과 그 다음에 각종의 영장이다. 여기에는 감정유치장, 감정처분허가장이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정유치장은, 예, 여기에 기명 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란 말이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감정유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피고인이 또는 피의자가 정신적인 그 결함이 있다라고 할 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럴 때 감정유치를 신청하게 되면 감정유치장을 청구해서
감정 유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은 이제 구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영장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감정 유치장이라고 하는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감정처분허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파회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마음대로 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 영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감정과 검증은 구별할 수가 있죠. 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뭐죠? 예. 판단을 우리가 감정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보고하는 거죠. 반면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인식한 거죠. 예. 그 어떤 물건의 존재나 상태에 대해서 존재나 상태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 여러분 현장 검증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문가만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임을 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판조서죠. 공판조서 하게 되면 우리 형사소법 56조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공판조서의 작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기일의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한다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1번이 되겠어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판 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하더라도 이에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요 공판조서만으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아마 이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를 어찌 판단하겠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판례인데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판례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던 거고요.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른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해 줘야 되죠. 이거는요.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공판조서의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예, 맞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공판조서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당시 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기일 연기 결정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역시 우리 판례니까요. 이건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과 관련해서 좀 주석을 붙여놨는데 이걸 좀 볼까요? 그래서 바로 이 56조예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건데
공판기일의 수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때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소송 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명백한 오기라고 한다면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당해 공판 절차에 제출되어서 공판 기록에 편철된 신빙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명백한 오기인지 아닌지는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송 관련 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법원 이에 불응해서 열람등사 선고권이 침해된 경우, 그럼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위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열람권, 공판조서,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됐다면 그 당해 공판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6조의 의미예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증거 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 또는 진정선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된 경우라고 한다면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그 기재 내용도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시기의 공판조서를 할 수 없어. 이게 적법하게 작성된 공판조서가 아니란 얘기죠.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 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판조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된 공판조서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명백한 오기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는 문제였는데요. 4번이 되겠군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군요. 법원은 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함께 기록에 첨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거는 열람 등사권이 침해된 경우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서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 자, 근거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56조의 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문 문제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문제인데요. 4번 지문에 보면 공판조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예, 공판조서는 반드시 여기서 예, 기억하실 것이 뭐죠? 공판조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읽어주거나 예, 그 다음에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여부를 물어야 한다. 얼핏 보게 되면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요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아니라 진술자라는 거죠. 저 진술자. 진술자에게 그러니까 진술자가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이 지문은 맞겠지만 진술자는 피고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진술자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어요. 다만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열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경우에 열람등사권이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권이 침해됐을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예. 자, 1번은 배타적 증명에 관한 조항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이 되겠고, 만약에 그 점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판장의 의견이에요. 그 취지, 즉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그 이의의 취지, 그거와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한다.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뭐 검사 또는 뭐 피고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에요. 그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를 들은 진술자가 증감, 병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3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서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봤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예,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죠? 예. 더 나아가서 검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은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되어 있고, 예, 누가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법원 사무관 등이, 예, 작성한다는 것이고요. 예, 증거 능력이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침해되었을 때.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되죠.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면 또 확인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3번이 틀렸네요. 예, 역시 보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폐기한다 그랬죠? 형이 재판이 확정됐을 경우에 예, 이거는 속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봤던 조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청인데 이거는 공판기일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시점에서 일주일이 안 남았다 이럴 때는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공판기일 지정 통지가 있다면 일주일을 준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일주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객관식 문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관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네, 2번이 틀렸네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건데 요 검사죠.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이거죠. 예, 요게 검사가 틀렸다는 거. 예, 역시 이거는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된 경우니까 증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예, 공판조서의 배탁 증명에 관한 조항이 4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이 틀렸다는 거냐? 예. 예, 여기 틀렸죠?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했었던 거죠. 네. 작성 시기 관련된 부분이고 작성 내용 관련해서 공판조서는 언제 작성할 것이냐,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거죠. 다음에 공판기일까지 전회 공판조서 정리되지 아니한 때는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공판조서가 갖고 있는 역할이죠. 그렇지만 공판조서를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할 때는 조서에 의하지 않고도 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요. 예, 요거는 소송 서류의 비공개라고 하는 우리 47조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비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이에요. 개정 전. 자, 그 다음에 송달로 오셨어요. 자,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또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송달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면 이를 소족법상의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겠느냐. 예, 소족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칙을 둔 것이죠. 그 사유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집행불능이 됐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소족법상의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건데, 우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죠. 소위 말해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요건 하에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건 판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1번은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누구한테 한다? 소장에게 해요. 그러면 구속된 자에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 구속된 자에게 하고 소장에게 하지 않았다면 역시 적법한 송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주거나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자가 주거를 신고한다든지 사무소를 신고한다든지,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송달 받을 장소를 정해 놓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받기 어렵다면 송달 영수인을 신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 간주 규정이거든요.
이른바 우체에 붙이는 송달 또는 우편 송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송달 시점은 언제냐? 발송할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당사자가 약식 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 만약에 어떤 자가 교도소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소장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받았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송달 영수인의 신고는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정되지 않는데, 신체 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한다. 자, 좀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제가 여기를 설명해 드린 거죠. 예. 자,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신체 구속을 당한 자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데요. 이거는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자로서는 강도상해 사건에 관하여 송달받기 위한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방해 사건으로 국한된다는 거,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건,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봤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현재를 알 수 없는 때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뤄진 공시송달은 위법이다. 공시송달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죠. 자, 이것도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 하나에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달 방법이 되겠는데요.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2번이 틀렸죠. 어디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자,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로 접송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어디가 틀렸어요? 유효하다가 틀린 거죠? 자, 지금 타처로 전입해서 주민등록상 신고를 했다면 이제 종전 주거지가 아니라 타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송달 장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종전의 주거지에 비록 피고인의 모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 판례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65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170조의 적법한 송달 장소를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모도 동법 172조 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어머니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송달은 굉장히 엄격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자, 1번을 볼까요? 예. 제감자인의 약식 명령의 송달을 교도소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에 종전 주 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해서 무효이고, 송달 지체가 부적법한 이상, 송달 자체가 되겠죠?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 명령이 고조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이제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수용자 가의 인신보호법상 구제 신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각 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을에게 송달된 경우 위 송달은 갑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을 볼 수 없다. 예, 지금 그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병원 직원도 아니고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했다. 그 송달이 과연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송달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는 위법이다. 당연하죠. 비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아니한 잘못 또한 있죠. 그렇게 본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2번이 틀렸군요. 자, 이거 우리 계속 나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3번 질문이 틀렸군요. 어디한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피고인에 직접 전달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항고 기한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조문이 되겠고, 이 기간이에요.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 그리고 2회 이후는 5일이죠. 2주 5일이에요. 2주 5일. 이것도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겠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부송달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럴 경우 교부송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우편 송달을 할 수가 있다. 그때 송달의 효력은 도달된 때 발생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2번에 보니까 기록상 피고인의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잘 아시죠? 이럴 때는 조치를 다 취해 봐야 되는 거죠. 시도를 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해서 소송이 유입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송달하게 된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집전화번호라든지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다면, 그죠? 그런 시도를 연락을 해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이후라야 공시송달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비록 이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네, 지문을 굉장히 길게 뽑아놨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이 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용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공시송달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 결국 피고인이 소송 서류가 직접적으로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로 인한 후속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라는 뜻이 되겠어요. 예, 언제 송달률이 발생한다고요? 도달한 때. 누구한테 송달하라고요? 소장에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자, 그 다음 5번.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예, 여기죠.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죠. 예. 예,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자, 공소장 부본 송달이죠.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부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 전까지 한다. 자, 피고인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주소지도 적법한 송달 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받을 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거야말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자, 공시송달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송달은 워낙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업무 중에 일부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주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